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간 뽀개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이천 교수님께서 쓰신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라고 하는 이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을 쓰신 그 이천 교수께서는 국가정보대학원에서 후진을 양성하시다가 이제 나오셔서 맹렬히 요즘에 그 대중 계몽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왜 이 책을 쓰셨고 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천 교수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일반인들이 네. 국가정보대학원 그러면은 네. 잘 모르는데 네. 이게 어떤 학교인가요? 국가정보원 소속의 이제 정보대학원이었는데요. 예. 90년대 말에 이제 정식 교육부 등록 이렇게 학교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했는데 예. 원세훈 원장 때 이제 좀 이런저런 내부의 논란 끝에 예. 정보대학원 설치법을 폐지하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산하의 교육기관으로 이제 교육원으로 이렇게 다시 복귀를 했죠. 그러면 이제 국가정보원 요원들만 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학교인가요? 그런 학교인데 예. 원래 설치법에서는 이제 외부 이제 공무원들 중에도 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를 이제 교육하고 네. 석사도 이제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보안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논란 끝에 네. 내부에 이제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었죠. 예. 이 책이 그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이 어떤 체제 전복 위기의 이 백척간두에 네. 서 있다. 우리 정신 차리고 네. 정신 무장을 합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제가 봤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조직 중에 하나가 국가정보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국가정보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그 조직의 수장에 북한에다가 비자금 갖다가 바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실형까지 선고받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을 임명을 했다. 자, 국가정보원은 좀 안녕한가요? 안녕하지 못하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이제 수사국 같은데 이제 말하자면은 간첩 잡는 기관이 이제 무력화돼 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김승규 국정원장이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 온 후에 이제 수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다가 다시 이제 이제 멈춘 사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정보원은 그런 기능, 체제 수호 기능은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체제 수호는 고사하고 뭐 체제를 갖다가 바치지 않으면 다행히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든 특히 공조직은 이 정권 또 그리고 수장의 어떤 사상관이나 생각에 따라서 이게 조직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람이 지휘부로 이게 원장으로 가든지 해야지. 그와 걸맞지 않는 사람이 간다는 것은 조직을 무력화하거나 그 다음에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 국가안보에 가장 최일선에서 싸워야 될 그 조직에 북한의 비자금을 갖다 바친 사람을 임명했다 그러면은 저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바보가 아니고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국가의 지금 안위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정말 우습기도 한데 오죽하면은 그 조직에 몸담고 계셨던 분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책을 내셨겠나. 정말 오히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천 교수님이 정말 얼마나 좀 가슴에서 열불이 날까. 이런 게 이제 읽혀져서 이 표지 색깔이 우리 이천 교수님의 이 마음을 좀 상징하는 색깔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책 제목이 이제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 그런데 이제 우선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부터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국민들은 이제 네. 대한민국 상태가 예. 코로나 위기나 뭐 정치 갈등이나 경제적인 어떤 문제나 뭐 이런 정도의 위기로 네.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위기의 공통분모, 예. 정치 위기, 경제 위기, 사회 위기, 문화적 위기, 종교 위기 모든 위기의 공통분모를 뽑아보면 그게 결국 70년간 유지되어 왔던 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와야 되는 예. 그런 심각한 체제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예. 일반 국민들이 이제 그걸 사실 잘 모르고 이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편한 거죠. 근데 실제 체제 위기라는 거를 알고 나면 참 잠자기 힘든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자, 이 생각해서. 책에 네. 이제 곳곳에서 이 저자인 이희청 교수님께서 현재 대한민국은 이제 체제 전쟁을 진행하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자유민주 체제가 무너져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산 전체주의로 간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걸 모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여러 차례 이제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몰랐을까? 이 사실은 이런 그 체제가 이상하게 돼가고 있다라는 신호는 그동안 여러 군데서 있었죠. 그래서 선각자분들께서 많은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1988년 우리가 서울올림픽을 치른 그해 5월인가에 양동환 선생께서 그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정말 좀 유명한 연설아이라 그 논문을 쓰셨고 현대공론에 잡지에 올렸죠. 그 논문에 의하면은 한국은 지금 체제 위기고 앞으로 요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연공 정권,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설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거의 그대로 이 진행이 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한 양동환 교수는 완전히 무슨 색깔론이니 뭐 해가지고 극우 세력이니 마녀 사냥에 의해서 거의 뭐 우리 사회에서 패링 취급하다시피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위기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완전히 그 매도하고 또 며칠 전에 뭐 저 멸공을 그 주장한 기업인을 완전히 뭐 떡을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처럼 이게 전 국민이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고 무장해제된 사실조차도 모르는 그 이유는 뭐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체제 위기란 걸 모르게 된 굉장히 중요한 배경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 하나는 뭐냐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80년도에 이제 주사파와 같은 반체제 세력이 아무 우죽순처럼 그냥 급팽창해서 생산이 됐다는 겁니다. 양산이 됐다는 거고 그들이 90년대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면 교육 부분이나 언론, 홍보 이런 부분까지 다 장악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사실은 국민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마비시킨 어떤 요인들이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소위 말하는 이 체제를 자유민주 체제를 공산 체제나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이 붉은 혁명 세력을 그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저게 민주화를 하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착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위장술이 뛰어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은 진보 세력이다. 민주 세력이다. 평화 세력이다. 인권이다. 뭐 등등등 좋은 용어를 가지고 다 포장을 하니까 일반 대중은 그 용어의 어떤 그들의 어떤 실체를 잘 모르고 속은 거네. 속은 거죠. 가장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민이 어리석으면 국가나 언론이나 뭔가 이건 아니야. 이건 위험한 거야.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라고 뭔가 누군가가 경고 해줘야 되는데 그 해주는 사람을 저런 식으로 이제 없애버리니까 아는 사람들은 전부 입을 닫았으니까. 그렇죠. 그때 양동환 교수님이 이제 아까 우리 김용삼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교수님한테 들은 바로는 그거를 하고 한겨레 신문 같은 이제 좌파 언론들이 공격을 하고 또 전대협에서 또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노조에서 또 교수 연구실에 와가지고 깽가리 치고 그 다음에 몇 날 며칠 괴롭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교수들이
아이고 저분하고 같이 교류하다가 내가 다치겠다 해가지고 기피하고 학교에서는 학교가 힘드니까 저 미국 좀 가 계시면 안 되겠냐 그러고 그래서 10년 동안을 수업을 배정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네. 기회마저 박탈을 기회하고 제자 훈련이 안 된 이렇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예. 결국은 뭐냐면 경종을 울려준 사람이 이제는 후진 양성이 안 되고 그냥 자체로 이렇게 이렇게 소외되다 보니까 오늘날 같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경종을 울려주는 사람이 점점점 줄어드는 예. 거기다가 6.25 전쟁 참전용사라든가 이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위험성을 아는 분들이 점점점 또 돌아가시고 줄어들고 예.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요인은 제가 볼 때는 그로벌라.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제 수교를 맺고 92년도 수교 맺고 예. 노태우 정부 당시에 소련과 등등등 과거 공산 정권이었던 나라들하고 이제 북방 정책이라고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북방 얘기라고 예, 했죠. 북방 얘기를 하고 하면서 중공하고도 맺고 예. 공산주의를 버린 게 아닌데도 맺으면서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공산주의하고도 같이 교류해도 되는 세상이 왔구나. 그러니까 동유럽이 공산국가가 무너짐과 동시에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이제 공산주의 체제 경쟁은 끝났다. 예. 공산국가가 무너진 걸 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이 사라진 걸로 우리는 축배를 들고 샴페인을 터뜨린 그래서 우리 국민들 의식 속에 있는 반공의식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됐죠. 무장해제가 된 요인이 그런 데 있다고. 그때 제가 좀 기억나는 게요. 네. 의식화의 은사라고 하는 그 리영희 교수가 리영희 교수. 신문 인터뷰에 야, 그 동구권 무너지고 구소련이 무너지고 그러는 아주 대격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본 거 아닌가. 나 참여한다. 이런 인터뷰를 한 그 기억을 본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사회가 좌회전하니까 재빨리 또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주사파들도 그러니까 특히 PD 계열이 아마 충격이 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많이 이제 김문수 지사라든가 뭐 등등 이런 분들이 이제 PD 계열 쪽에서는 전향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생활 속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아니면 주사파로 이제 또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거나 뭐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그 이제 그런 어떤 현상들이 90년대에 뭔가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들을 올바르게 전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렇게 인도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사상적인 위험성을 잘 모르고 방치하고 놔둔 것이 이제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좀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구소련 그다음에 저 공산권이 막 무너지고 나면서 얼마 있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렇죠. 나중에 김영삼 정부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주 불구죽죽한 인간들이 아주 상층부를 차지한 이상한 정권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한환상 씨가 통일부 총리가 돼가지고 뭐 북한에다가 뭐 쌀 갖다 주고 뭐 이 짓을 하질 않나. 뭐 소위 말하는 그 전향하지 않은 공산주의자를 뭐 비전향 장기수라고 그래서 무슨 양심수라고 해가지고 뭐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를 않나. 쌀 퍼주다가 뭐 국기를 내리는 사건이 벌어지지를 않나. 그 다음에 그 김정남이라고 하는 교문수석으로 그 좌익을 아주 좌익의 거두를 교문수석으로 앉혀가지고 우리 역사 교과서를 완전히 좌편향으로 다 뜯어고치지를 않나. 맞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마치 저게 민주화하는 걸로 무슨 뭐 군정을 종식하고 문민정부가 출범하니까 문민정부는 다 저렇게 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책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우익 내지는 이제 대한민국 세력 안에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는데요. 건국 호국 세력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화 세력도 있고 이제 민주화 세력도 있는데 이 민주화 세력이 사실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른바 이제 좌익적인 그 민주화 세력도 있거든요.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익 운동권도
그때 당시에 뭐 유신 반대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두환 반대 투쟁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는 예. 같이 그 사상적인 지향성을 엄밀히 검토 안 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치 동지적 인식을 가지고 착각을 일으키거나 모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혼선이 빚어진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 이념 전선의 네, 무장 해제가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런 예, 거죠. 예. 네. 자, 그렇다면 네. 지금 대한민국 그러면은 전 세계가 다 인정하듯이 네. 세계 역사에서 이 반공투쟁에 살아있는 표본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공산주의하고 이 소위 말하는 좌익 공산주의 네. 세력하고 아주 3년에 걸쳐서 아주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네. 대한민국을 건국해냈고 네. 이승만 같은 분은 공산주의하고는 때려죽여도 이건 안 된다. 네. 공산주의하고 뭐 해서 좌우합작은 마지막 종착역이 저기 공산화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분단을 감수하고까지 자유민주 체제의 국가를 세워놨는데 이렇게 정말 힘 한 번 못 써보고 네. 통째로 지금 좌익 좌경 세력 이런 쪽에 그냥 이렇게 좀 허무하게 넘어갔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아까 우리 예. 저 김용삼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예. 대한민국은 원래 그 해방 공간에서도 좌우익 투쟁이 심했던 나라이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미군정과 또 이승만 대통령과 여러 가지 우리 김구 성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우익 진영의 노력과 여러 가지 어떤 여건상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수립이 되고 6.25 전쟁을 거친 피를 흘리면서 비로소 이제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반공이 아니고 몸으로 반공이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를 체감하게 된 나라입니다. 아니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벼에 붙어있는 벼가 몇 개인지 세고 이 짓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도망갈 때 전부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러고 보면서 야, 이게 공산주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체험을 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장해제가 됐다. 그렇죠. 그러면 그럼 제가 이제 이 무장해제 이 지금 선거를 통해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통해서 좌익한테 주도권이 넘어갔다. 주사파와 같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할 때 저는 이게 그러면 국민이 전반적으로 의식이 작용화돼서 그렇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나 뭐 이런 젊은이들한테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대부분 들어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좋은 사람은 안 들겠지만, 제 강의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이 문제를 빨리 집중적으로 분석해야만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요상한 결과가 생기게 된 배경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선전선동에 쏘았습니다. 자, 어떤 선전선동에 이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다,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민주니, 진보니, 평화니 이런 어떤 온갖 좋은 미사여구를 통해서 자기들을 포장을 하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공평한,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은 원래 다 그렇습니다. 소련군이 북한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겠다,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겠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 진보적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들이 말한 진보라는 용어, 이것이 얼마나 해독성이 심한지는 제가 그래서 이 책에 누누이 밝혔는데 용어 혼란 중에 가장 독성이 심한 게 진보라는 진보다. 진보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진보는 사실상은 이게 공산주의 내지는 좌익 세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라는 어떤 두 개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짝을 맞춰놨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하고 선거합니다. 그런데 이 진보라는 용어를
그거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좌익이거든요. 예. 90년도 전후에 만든 걸로 돼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아주 굉장한 그 진보. 개혁 진보 세력으로 포장을 하죠. 그 다음에 거기다 보수로 짝을 딱 맞춰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니까 이게 보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진보를 싫어하는 수구 꼴통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돼버리고 예. 진보는 나아갈진 걸음보. 앞으로 나가는 현재보다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예. 이걸로 포장을 딱 해버리니까 사상에 대해서 모르는 일반 대학생들의 젊은이들, 일반 국민들이 보수가 좋아, 진보가 좋아. 그러면 당연히 내가 젊은 청년이 어떻게 앞으로 나가는 걸 좋아해야지 앞으로 나가는 걸 싫어하는 수꼴통을 좋아할 수 있냐. 예. 이렇게 해가 진보 그룹으로 다 들어갔어요. 예. 그걸 30년간 그렇게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선거를 했더니 이겨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국민이 속았다? 속았다. 예. 예.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봐도요. 예. 2009년도 여론조사를 해보니 진보를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이 36%, 중도가 34%, 예.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4% 이래 나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를 할 때는 당신은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실명제로 해야죠. 자유민주주의가 좋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어야 되겠네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우리가 객관적 용어를 쓰든지. 예. 예, 뭐 저희 그런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렇게 아주 선전선동이나 손금수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아서 이미 이제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났잖아요. 알고 보니까 야 저것들 뭐 부자의 고가를 털어서 뭐 어떻게 해도 된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던 원자력을 완전히 막 박살을 내버리고 뭐 중공으로부터 무슨 뭐 펜널 사다가 무슨 뭐 태양 에너지를 한다 뭐 이게 다들 통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내년 3월 그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하고 거의 그거보다 더 훨씬 더 아주 급진적으로 위험한 그쪽 세력에게 지금 30%가 넘는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이런 이거는 뭘로 이건 선전선동이라고만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선전선동이 쏘갔다라는 그룹이 이제 큰 것이 있고요. 이 주사파라든가 지금 반체제 세력이 80년대부터 이제 대학가에서 양성이 돼서 90년도에 와서 30년간 지나는 동안 말하자면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주요 진지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교육계, 학계라든가 뿐만 아니고 정치계, 경제계, 뭐 문화계, 그다음에 뭐 종교계까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퍼져가지고 그들이 단순하게 처음에는 선전선동을 해서 쏘갔지 몰라도 이후에 이제 그 교육을 받은 또 후세대들 지금 40대나 이런 30대나 인데 이제 점점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서들 김철원 교수에 따르면 김철원 교수가 과거에 이제 그 PD 쪽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유명한 이제 좌익 운동가였는데 그 양반이 나는 공산주의자였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과거 자기가 운동할 때 배웠던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든가 이 모든 어떤 그 소위 공산주의 이론이 지금 아주 정리가 잘 된 채 교과서에 다 녹아 있다고 용어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뭐냐면 내가 처음에는 선동이라 하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사회에 퍼뜨림으로써 우리 사회의 어떤 주요 계층들이 국민들이 또 젊은이들이 많이 여기에 이제 오염되는 이런 현상들이 심해졌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전선동에 의해서 뭣도 모르고 그쪽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이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수호 세력의 중추 세력이 누구냐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군인도 있고 다 있겠지만 가장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혜를 받는 그 주도층, 예를 들면 중산층이라고 할까, 경제적으로. 중산층,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와해되는 현상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87년도에 이제 60항쟁이 있고 이후에 노동자 투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막 임금을 폭발적으로 올리면서 많은 경쟁력이 떨어진 중소기업들이 그냥 일시에 와야 되는 현상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중국이 92년도 개방되자마자 그때 준비 없이 그냥 줄줄이 한국을 이탈하고 그다음에 97년도에 이제 IMF 외환위기 왔을 때 또 이자율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IMF의 강압에 의해 가지고 건전한 기업들조차도 그냥 대거 몰락하는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의 산업화 세력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많은 경제적 기반이라 할까 중소 이런 튼튼한 어떤 대한민국의 체제 수호의 경제적 기반이 일시에 점점점 와해돼 버리고 그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거나 또는 뭐 이런 저임금 노동자가 되거나 그래서 이제 그 중산층에서 탈락을 했어. 그러니까 중산층이 위로 올라가 붙으면 괜찮은데 아래로 몰락을 해서 그 극빈층의 비율이 더 높아졌다. 그런 사회가 이제 중산층이 약화되고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수혜층들이 약화됨과 동시에 체제 수호를 해야 될 기능이 약화돼 버리는 이런 문제가 이제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그 중산층, 이 중소기업 이 계층이 지금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주 굉장히 심한 타격을 받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중산층은 더 얇아질 테고 그렇죠.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야 이거 못 살겠다 밥 좀 먹게 다오 안 되면은 뭐 국가에서 세금으로라도 우리를 도와줘라는 세력이 더 늘어나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들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칠레 출장을 가서 1970년에 우리보다 먼저 이 선거위에서 그 공산화된 칠레의 모습을 봤어요. 그때 그 공산화를 체험했던 그 이 칠레 지도자들이 아니 국민들이 저렇게 쟤네들이 좋다고 저기 뻔히 죽을 길인지 알면서 그런데 저거를 저렇게 선택을 하는데 무슨 수로 이걸 막을 수 있느냐. 거기다가 좌익 공산 지정은 단일화하고 보수 우익 지정은 부절해가지고 3명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2400년 전에 그렇게 경고한 중우 정치가 지금 한국에서 판을 치고 있는데 이거를 뭘로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면, 작용화된 비율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작용화가 된다는 뜻은 그들의 선전선동이 쉽게 수용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방공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거부 반응이 생기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생각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해야 된다는 그렇게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그룹이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높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실명제로, 사상적인 실명제로 우리가 정확하게만 알려준다면 그 지금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고.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그 언론과 그 정부가 지금 저쪽 정부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왜 체제 위기가 왔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지키지 않고 정부한테만 맡겨놨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체제 수호는 정부의 몫이지. 국정원의 몫이고, 그 다음에 뭐 경찰의 몫이지. 뭐 내가 뭐 나는 돈만 벌면 되지. 이런 어떤 그 소위 무임승차 의식, 체제 수호는 국민 각자가 수혜자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식을 안 갖고 방치하고 했던 그 모든 태도들 때문에 오늘날 이 위기가 심화된 거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디에서 희망을 갖느냐 하니까 동유럽이 공산화된 나라들을 보면 소련군이 들어와가 원래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던 나라들한테 뭐 포퓰리즘, 뭐 나눠준다, 뭐 이렇게 하니까 금방 선동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북한도 소련군이 들어와서
46년도 2월 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네. 다음 달에 25일 만에 토지개혁을 했잖아요. 예. 사실은 소유권 준 거 아니고 그냥 경작권만 준 거죠. 준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 아니 이런 우리의 소원을 여기서 들어주네. 그래서 막 김일성 장군님 만세, 스탈린 만세 그렇죠.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 전까지만 해도 공산당에 대해서 싫어했어요. 북한이 뭐냐면 기독교가 상당히 강세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산당의 당원이 4,500명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토지개혁 끝나고 나 24만 명으로 늘어났대요.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만히 보면요. 그동안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6.25 전쟁을 겪었던 분, 산업화에서 혜택 본 분이 있어가지고 예. 이런 포퓰리즘을 하고 공짜로 준다 이렇게 막 남발을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국민들이 상당히 견고하게 바탕을 깔고 있다는 거는 지금도요. 아. 그나마 지금은 저지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힘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 두 선생님은 있다. 그렇게 그 아주 그 극악무도와 포퓰리즘에도 네. 불구하고 네. 흔들리지 않는 네. 굳건한 그 네.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신봉 세력을 몇 프로 정도로 보십니까? 아, 지금 이제 굳건한 신봉 세력이라고 하기는 좀 예. 자신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른바 우파 세력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 지금 사상에 대한 이해를 하기보다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공산주의는 나쁘고 예. 예, 6.25 전쟁 때 그랬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의 재산에 이게 피해가 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정도지. 예. 결국은 이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 사람들도 무너질 겁니다. 아. 왜냐하면은 이게 체계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튼튼한 바탕 위에 견고하게 써야 이게 목숨을 걸더라도 이걸 저지할 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들, 우파 국민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체제 수호 의식이 있을 뿐 여기에 대해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내가 나가서 싸우려면 네.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 그렇죠. 뭐 누구를 향해서 싸워야 되는지, 예. 적은 누군지를 알아야 그들은 되는데. 전략 전술이 뭔지 예. 이런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 상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총론적으로는 지금 열심히 애국을 하고 있는데 예. 강론에 들어가 보면 서로 이전 투구 내지는 뭐 오합지졸에 이렇게 서로 내분이 일어나곤 해서 오히려 우리 이 전투를 약화시키는 측면도 없지 않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체제는 그 국가나 네. 뭐 어느 단체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네. 바로 시민이 지키는 거다. 그렇죠. 제가 뭐 그 말씀하시니까 이 서부 영화 생각이 네. 나네요. 서부 영화에서는 악당이 나타나면 뭐 119에서 뭐 기병대 부르는 게 아니라 가서 나와 내 가족을 지키려면 우리가 가서 총 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싸워야 되는 주체는 바로 시민이다. 그렇죠. 두 번째, 지금 국가고 나발이고 지금 전부 이 좌익들이 잡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네. 결국은 깨어있는 선각자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을 공부하고 교육시키고 소위 말하는 풀뿌리 그 자유민주주의 공부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광범하게 일어나야죠. 예. 네. 더군다나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유튜브라는 공간, 예.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이 원격회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들, 돈을 부담해서라도 예. 우리가 이런 공부부터 하자. 네. 이 내용이네. 여기도 저 보니까 뭐 그런 내용 많이 써놨어요. 그 내용 많이 해놨습니다. 네. 결국은 저는요,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네. 첫째는 공부해야 된답니다. 공부하라. 지금 제가 이제 그때 태극기 집회 같은 데 가서 예. 또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법의 판단도 받지 않는 채로 끌어내려지는 그 사태에 즈음해가지고 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공부해야 된다라고 예. 했거든요. 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공부할 때냐고 가서 데모할 때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자, 제가 이거 한번 네. 그 당시에 이 소위 말하는 촛불식을 하는 현장에서 네. 지금 뭐 문제는 자본주의다. 네.
자본주의 위에 민주주의는 없다. 예. 뭐 이게 나라냐, 사회주의가 답이다. 문제는 자본주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본주의가 문제니까 사회주의로 그 나라를 바꾸자 하는 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들인데 이게 무슨 마치 뭐 사회 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서 촛불 시위라는 거를 실체를 좀 통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예. 사실 제가 이 책을 만드는 데는 14년이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2008년도 광우병 촛불 시위 때를 보고 예. 양동환 교수님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만나가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은 반체제 세력에 대한민국을 무력화시키고 끌어내리기 위한 어떤 시도다. 그러면 이 위기, 체제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국민들을 깨워야 된다. 어떻게 깨웁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책 쓰면 되지. 그렇게 해서 반대세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관찰하고 자료 모으고 글 쓰고 했던 걸 다 종합해가 이번에 이제 그걸 냈는데, 예. 핵심은 뭐냐 하면 2002년도 효순미선 사건, 예. 2008년도 광우병 촛불 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촛불 시, 이 공통 분모는 결국은 뭐냐, 반체제 세력이 결국은 이제 자기들의 광장을 장악해가지고 예. 사실은 대한민국을 흔들어가지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시도인데 네. 일반 국민들은 그때 외부에서 이제 포장한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건강을 위해서 광우병, 미국 쇠고기는 광우병 먹으면 광우병 걸리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되냐고 막 이렇게 이제 선동되고 뭐 뇌송송 구멍탕 그랬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2002년도 효순미선 사건도 그렇죠. 아니 그 여중생들을 장갑차 그 사건인데 예. 그냥 단순한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이죠. 네. 왜냐하면 좁은 도로에서 이렇게 마주오는 장갑차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가로 가다가 사고 난 건데 예. 그런데 그거를 애가 안 죽으니까 다시 빠꾸에가 깔아주겠느니 뭐 이런 네. 얘기 한다든가. 예. 그 다음에 지금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예. 반체제 세력인데 일반 국민들은 그 촛불 시위의 본체를 모르고 실체를 모르고 거기에 있는 포장된 어떤 슬로건에 우리가 많이 선동당해서 그런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좀 교수님의 의견 지금 아직까지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래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근대사 현대사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 느끼는 건 한국은 아직도 이 한국인들은 근대인이 안 됐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조선 500년 동안 이 주자 성리학이 아주 강력하게 그 영향력을 행사한 나머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는 개인의 재산, 소위 말하는 사유재산 그리고 법치 이게 그 사유재산을 지키는 그 법의 제도가 이게 핵심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조선 500년이 끝난 지가 벌써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사익의 추구는 나쁜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뭐 공이라든지 공공선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것이 마치 사회의 그 윤리인 것처럼 이렇게 그 강제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국은 그냥 놔두면 저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공산주의로 갈 확률이 저는 99%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휴전선 북쪽에 있는 저 극악무도한 그 김정일 체제가 한국인들의 심석에 딱 맞는 체제라는 거죠.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 그거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지금 체제 수호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체제 수호 세력이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이 근대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경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이 획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보면 무임승차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일제시대 때 미국이 사실은 원자폭탄을 터뜨려 줌으로써 우리가 사실은 필연적으로 해방이 됐고 예. 미군정 3년에 의해서 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수립이 됐고 예.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런 지도자에 의해서 6.25 전쟁을 또 막아주고 유엔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산업화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이런 지도자에 의해 가지고 경제가 개발이 됐을 뿐 예. 우리가 뭔가 국민들의 의식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하나씩 이 토대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이 현재 상태에 3만 불이 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의식 속에는 굉장히 자유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네. 또 무임승차하고 예. 그냥 나는 내가 돈 벌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이 소위 말하는 있어서 이제 그 아주 천민 자본주의죠. 뭐 그렇게 예.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체제 위기가 왔는데도 예. 제가 관찰해 보니까 도저히 이거를 이룰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체제의 수혜 세력이 누구냐 하면은 예를 들면 기업이라든가 그다음 네. 돈 있는 사람 그다음에 그동안의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 같이 든 사람 아닙니까? 안 나오더라고. 예. 그런 걸 보면 아 대한민국은 체제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태극기를 흔들고 하는 것으로 이 나라 지켜지겠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그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허상 아니냐. 제가 그동안에 이 그 정치권의 움직임이나 네. 우리 사회 세력의 움직임을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한 30년 지켜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대한민국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수호하려고 하는 뭐 보수 우파 세력은 존재하는 걸로 착각을 했는데 맞아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런 세력은 없더라. 이게 단지 기회주의 세력만 득실득실해가지고 이 기회주의 세력들이 아주 들쥐처럼 무슨 뭐 어디에 뭐 권력과 어디에 부와 자리가 생긴다고 우르르 몰려가지고 거기서 줄을 섰을 뿐이지 이 들쥐들이 이게 국가 체제를 지키기 위한 건전한 의미의 자유민주 수호 세력이냐. 너무나 부족하죠, 뭐.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아직도 토대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예. 우리가 지금 다시 재기해서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을 할 수 있는 완전히 그루터기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 지금 그게 건전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다면 예. 지금 체제 위기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나라를 경험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가졌던 자유는 공짜로 주는 건 줄 알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이 각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다음에 이런 책자를 통해서 정말 사상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가르치게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현 상태로 간다면 사실 불가능하죠. 제가 아까 제가 보인 자료 중에서 한 3번째를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예. 자료 하나 좀 띄워 올려주세요. 자, 이렇습니다. 제가 이 책에 모든 핵심 사항들을 그래프 하나에다 딱 녹였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이고 체제 줄다리기 중입니다. 그럼 누가 당기나? 당기는 사람을 한번 보자고요. 바로 대한민국에는 진보와 보수라는 요 세 개의 요 보수 진보 중도라는 이 잘못된 프레임을 걷어내버리고 나면 그 밑바탕에는 바로 대중이 있고 자익이 있고 각성된 우익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은 어떠냐? 사상 몰라요. 모르니까 나는 몰라. 나는 그냥 내가 이 나라에서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자식 공부시키고 너 잘 살면 되지. 열심히 또 부동산 투기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사업하는데 바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체제 문제나 사상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그룹이 우리나라는 너무나 격차가 심하다는 거죠. 좌익은 각성된 게 많고 우익은 각성된 게 없어가지고 뭐 하루 정도 공부하자 그래도 안 합니다. 각성된 사람이 극히 소수라는 게 문제라고. 자, 아니, 공짜로 공부시켜주겠다고 해도 안 하니까. 뭐, 저 많이 그 경험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고.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은 대한민국을 지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1940년대부터 예. 지금까지 한 번도 다시 그림요. 예. 북한은 대남 공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도 이제 좌익편에 편승을 한 거죠. 줄을 당기는 예, 거죠. 같이 당겨주는 거죠. 같이 당겨줍니다. 예. 중국도 당겨줍니다. 예. 문정권도 당겨줍니다. 예. 그 다음에 민노총 정교조도 당겨주고 예. 신문 방송의 언론 노조가 당겨줍니다. 예. 그래서 이쪽 편은 숫자가 작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배후 세력들이 당겨주는 선수들이 많은 편이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은 수혜층은 많아도 당기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당기냐고요. 그 다음 심판석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지식인들. 예. 중립성, 내가 보수 진보 중에 내가 중립을 지켜야 이게 지식인이고 편향되지 않지, 뭐 이런 생각. 예. 종교인들은 정교분인데 어디에 그런데 나서냐, 네. 기도만 해야지,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허상이란 말이 바로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글쎄, 저는 네. 지금까지 막 많은 사람들이 보수 우익, 소위 말하는 어떤 세력으로서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빈 깡통이더라.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심각한 문재인 정부를 체험하고 네. 다음번 선거를 구성하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카오스는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카오스는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카오스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거기서 첫째는 뭐냐면 저는 몇 가지로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이 정세가 어떤 정세냐. 코로나 위기 정세냐, 아니면 경제 위기냐, 정치 위기냐를 그런 어떤 정세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정세라는 걸 이제 똑바로 알아야 된다. 예. 예, 체제 위기라는 걸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예. 그러면 체제 전쟁이고 체제 위기라면 도대체 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상대편, 그래 적이라고 예.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손자병법에. 예. 그러면 적은 누구냐 알아야지 전쟁에서 이기죠. 예. 적이 누구냐. 자, 그럼 주사파와 같은 반체제 세력은 어떤 사람이고 예. 그들의 전략 전술은 무엇이고 그걸 모르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백전백패죠. 예. 그걸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또 뭘 알아야 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 예.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인지 우리가 예. 거기에 대한 바탕, 예. 우리의 체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해야 된다. 예. 자, 그런 후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예.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를 분명히 좀 깨닫고 전략 전술을 우리도 나름대로 수립하는 네.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뭐냐, 오합지졸의 어떤 그 소위 부대가 아니고 예. 일사불란한 전투병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내비게이션이 같아야 됩니다. 네. 내비게이션이 같으려면 이 책을 읽어야 된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쓴 거죠. 예. 네. 뭐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아까 저 말씀 중에 예. 지금 이제 진보 보수라는 그 용어 자체가 완전히 이게 그 속임수 용어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예.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보라는 것은 좌익 공산 전체주의를 진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그 이 용어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또 우리가 용어 중에 우리가 정말 그 유의해서 지켜봐야 될 그 이 용어가 있으면 좀 몇 가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자, 미국의 경우는요, 예. 우리나라처럼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수주의도 자유민주주의, 예. 자유주의도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둘은 어디를 선택해도 자유민주주의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미국 사람들한테 진보주의라 그러면, 사회주의자야? 이렇게 말을 하고, 레디컬이네. 예. 과격 세력이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진보주의라는 건 사회주의자들이 쓰는 용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배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내에 보수주의냐 자유주의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프레임을 써도 되고 예. 어떻게 보면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실명제로 유럽 같은 데는 보면은 뭐 실명제로 쓰자면 자유민주주의니 그다음 사민주의니 뭐 이렇게 막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상을 아예 노골적으로 그냥 실명제로 쓰든지 예. 아니면
지금 전 세계 학술적인 용어는 뭐냐면 좌익 우익입니다. 예. 좌익은 공산사회주의, 네. 우익은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예. 돼 있거든요. 예. 마르크스가 등장한 이후, 특히 소련이 등장한 이후 그런 프레임이 세계 보편적 용어로 돼 있으니까 예. 그와 같은 학술적으로나 세계 보편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좌익 우익 프레임이 또 합당하지 않냐. 네.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좌익인지 우익인지 아리까리한 경우는 좌경이라는 용어를 우경이니 좌경이 용성되니까 예. 얼마든지 우리는 거기에 선택적으로 쓸 수 있다. 예. 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제안한 거는 예.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용어를 쓰자. 예. 그러면 장점이 뭐가 있냐? 예. 왜 하필 독특한 이 프레임을 만들었냐 하니까 한국적 상황에 매우 적합하다. 아. 예.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이제 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 단순히 사상적 계급투쟁적인 어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예. 민족주의적인 역사적인 어떤 이런 것까지를 다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을 긍정하냐 부정하냐로 하면 그 사상과 역사와 그다음에 모든 걸 다 같이 녹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좀 단순해질 수 단순해지죠.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 긍정하냐 부정하냐 물으면요. 초등학생도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국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네. 타당하지 않느냐. 네. 예, 그렇게 해서 상당히 그 지금 상황에서는 네. 헷갈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 뭔가를 단순화해서 얘기 줄 수 있는 네, 굉장히 예. 파워풀한 그런 구분법 그렇죠. 같아요. 너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놈이야? 찬성하는 놈이야?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또 있냐 하니까요. 네. 진보 그룹을 갈라치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진보 그룹 안에는 예. 대한민국을 긍정하지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도 거기에 완전히 이제 거기에 이제 실제 이제 주도 세력으로 있고 예. 그렇지만 쏘가 가지고 들어간 사람 많아요. 예. 청년들 예. 나는 뭐 진보가 좋아서 들어갔다고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이렇게 프레임을 딱 해버리니까 예. 내가 지금 대한민국 긍정하는데 예. 내가 왜 여기 있지? 예. 이렇게 이탈하게 하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좌익 세력들이 소위 말하는 평등이니 민주니 이렇게 포장하고 정의니 포장하고 있던 사람들이 반대한민국이라는 실체가 드러나서 힘이 빠져버린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네. 진보 그룹 내에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혼재하고 있는 이 진보 그룹을 예. 해체해야 될 명분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 네. 뭐 이 용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헷갈리거나 그럴 때는 네. 대한민국 세력이냐 네. 아니면 너는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세력이냐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네. 오히려 상대방을 아주 네. 코너로 몰아붙이는 그렇죠. 이런 이 용어의 네. 정당성을 되찾는 운동. 있죠, 있죠. 이거 근데 굉장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제가 하나만 이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2008년도에 광우병 사태 때 이제 그때 책을 국민들을 좀 계도하기 위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반대세의 비밀이라는 책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이제 이 좌파 진영에서는 상당히 이제 무서운 책이었는지 이 책을 분석하는 좌담회를 개최하고 막 공세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그 서울대 교수 한 분이 예. 이렇게 이야기하다. 나는 이 책을 읽으니까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왜 무섭냐 하니까 나는 이 책을 읽는 순간에 내가 대한민국 세력인지 반대한민국 세력인지 스스로 규정하게 하는 책이다. 아. 그렇게 이야기를 쭉 이렇게 전개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힘을 빠지게 하고 네. 서로 스스로를 규정하게 한다면 예. 대한민국이 다시 그죠 국민들이 지금 우리가 왜 하나로 뭉쳐야 되는 이유도 나오게 되고 예,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모든 문제를 아주 단순화할 수 단순화해야 있는 이제 됩니다. 파워풀한 네. 무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 복잡으면 예. 국민들한테 힘이 없어요. 예.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네. 이 책에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이 공산주의라든지 네. 이 좌익 전체주의가 자기네들도 이게 이 국민들이 그런 용어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아니까 네. 이게 묘하게 이 변형된 이 공산주의 네. 일종의 이제 네오마크시즘, 네오마크시즘. 예. 그다음에 뭐 아주 뭐 이상한 쪽으로 좀 불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렇습니다. 네. 뭐
그 동서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 저게, 이렇게 물으면 잘 몰라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아주 잘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일단 그 변형 공산주의에 대해서 일단 좀 간략하게 한번. 근데 우리 지금 1990년 전후에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들도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도 이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아메바처럼 변형을 일으키는 거죠. 말하자면은 지금까지 소련식 공산주의나 이런 걸 주장하면 국민들이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동안에 공산주의 70년 역사 중에 사람을 학살한 게 한 1억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옷을 치워버리고 새로운 걸로 이제는 이제 위장을 한 거죠. 위장을 하죠. 옷을 갈아입은 거죠. 뭐로 갈아입느냐? 결국은 이제 뭐 인권이니 환경이니 복지니 뭐 이런 어떤 쪽으로 포장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이면 미국에 맞는 뭐가 있어요. 갈등을 이용한.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핵심적으로 정권을 잡는 거거든. 정권을 잡아서 체제를 바꾸는 게 목적인데 미국을 바꾸려고 보니까 도대체 분노하게 만드는 계층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 흑인이구나. 여성이구나. 뭔가 박해받고 뭔가 분노를 부추길 수 있는 그룹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이제 이성애자들이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반기독교 세력들 이 사람들 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타격 대상을 뭐냐면 기독교인 그 다음에 남성 백인 남성 이런 사람들 상정해 놓고 이제 투쟁을 하게 만드는 건데 그게 바로 미국식 마르쿠즈가 만든 미국식 이제 네오마르크시즘이죠. 그럼 우리나라도 이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산주의는 뭐가 있냐 하면 중국 변종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그 다음에 이른바 자본주의적인 어떤 것을 포용하는 어떤 정치만 공산주의고 자본주의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주 공산주의 체제를 견고히 하고 이 소위 경제 발전을 시켜가지고 결국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더 발전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기 위해서 개혁 개방을 한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중국이 앞으로 개혁 개방을 나오고 그럼 교류를 하면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의 맛을 보면 자유민주주의화 되지 않겠냐 하지만 절대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의 옷을 입은 공산주의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게 변종 공산주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등소평이가 뭐 흑묘, 백묘를 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 쥐가 누군데요? 미국이나 자본주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이 공산주의를 더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어떤 세계 패권을 향하기 위한 도구로서 경제적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획득하고 기술을 이제 탈취하기의 목적. 그다음 세계 공산주의를 퍼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이렇게 한 건데 미국은 그동안에 가마득히 중국을 개혁 개방을 하면 아마 자유민주주의화 되지 않겠냐는 잘못된 환상에 이제 사로잡혔던 게 오늘 세계의 이런 사상적 오염이 심해지게 된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반대한민국 세력을 하루아침에 무슨 바퀴벌레 박멸하듯이 무슨 약을 쳐서 박멸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 어쨌든 이 세력을 계속 줄여나가는 작업. 줄여나가야죠. 그리고 이 사회에서 그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경고를 하고 이 사람들을 어쨌든 더 이상 그 훔치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축소시켜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무슨 좀 이 소위 말하는 이 액션 플레이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6.25 전쟁을 겪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호적 인식이 많았습니다. 46년도 미군정에서 여론조사 한 거 보면 공산주의를 좋아한다 7%, 그다음 자본주의 좋아한다 14%인데 사회주의 좋아한다 70%로 나왔으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그 인식이 없었고 굉장히 작용화된 사람도 의외로 많았는데 6.25 전쟁을 겪으면서
몸소 체험하면서 이제 공산주의는 나쁘구나 하는 반공의식이 체화됐거든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 아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그냥 골프 치고 그다음 즐기고 하던 분들이 지금 놀라가지고 아스팔트에 뛰쳐나오고 이렇게 하고 밤잠을 못 자고 유튜브를 보는 거 보면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자산이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실망할 게 아니고 우리 그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는 광범위한 국민 계몽 이제 사상적 각성 운동을 전개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부족한 게 연구소가 없습니다. 미국은 헤리티지 재단이 만들어지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민간 연구소가 한 3,000개쯤 된다고 들었거든요. 뭐 사실인지는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런데 우리가 좌파 진영에서는 연구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석기마저도 연구소가 있으니. 근데 우리 지금 우파 진영은 관변 연구소는 그동안 있었죠. 뭐 세종연구소는 있었지만 정권 빼앗기고 나면 그런 큰 연구소들은 다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이제는 우리 민간이 이제 기업 이익을 위한 연구소 말고 순수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연구소가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예를 들면 4.3 연구소, 역사 관련된 연구소든지 많이 만들어졌어.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국민들을 각성하고 이제 곳곳 진지에서 이제 투쟁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연구소, 그다음 박물관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는 민간 교육기관이 뭐 확산이 돼야 되고, 그와 함께 이제 우리 이 법령 만드는 것도요. 좌파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데서 법 다 만드는 거 아닙니다. 각종 민간단체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통과시킬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우파들은 뭐냐면, 우파 정당 보고 당신네들은 법을 똑바로 못 만드냐, 그 다음에 왜 저걸 못 막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민간 연구소가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국회를 통해서 통과시키는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지 거기서 다 해주는 게 아닌데 우리는 너무 그 정당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나는 내가 혼자 그냥 즐길 테니까 당신들이 사보죠. 이런 어떤 태도는 지양돼야 될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략 전술에 있어서 이 장기적인 플랜이 있다면 이제 단기 플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당장 눈앞에 닥친 것은 내년 대선인데 결국은 지금 이념 싸움의 핵심 본질을 뚜껑을 열고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음 정권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체제, 어떤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느냐의 싸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념 문제는 이념의 책상에서 떠나는 순간 정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선 당장 해야 될 일은 이 좌익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 아닌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세력이 다음 정권을 차지해야 되는 절박한 지금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한민국의 체제를 유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세력들은 지금 갈려 있고 저쪽은 지금 단결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돼가지고 과연 내년 선거에서 이거 승리할 수 있겠느냐? 결국 내년 선거에서 져버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야권이 이제 분열되어 있는 모양새는 있습니다. 윤석열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이렇게 분열된 모양새는 있는데 저는, 단일화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문재인 정부 4년 이상 지금 이런 경험을 하면서 처음에는 체제 위기를 못 느꼈던 분들이 지금은 상당히 체제 위기가 심각하고 이제 한 번 더 뺏기면 이제 모든 게 끝장난다고 생각하는 위기의식들이 다 지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를 안 해가지고 분열된 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국민들의 어떤 이 분노 수치를 보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생명을 보거나 그거는 그런 무모한 거는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거를 그냥 정치 세력한테 그냥 가만히 놔두고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압박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른바 우파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서 막 이렇게 비판하고 그다음에 이 분노를 표출할 뿐이지 네.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압박을 가하고 어떻게 가야 된다고 좀 이렇게 계도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이제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정치권에서도 뭔가 정말 이 사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프레임을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프레임이 저는 대한민국이냐 반대한민국이냐 네. 이런 프레임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다만 과도하게 사상 침소봉대해가지고 이렇게 사상에 대해서 이해를 안 된 사람이 과도하게 이제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네. 있는 사실에 입각해서 국민들에게 사실이 있는 체제 위기를 알려주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선거라는 건 결국 체제 위기를 알리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계기는 사실은 없거든요. 네. 결국은 내년 선거에서 반대한민국 세력이 또다시 집권을 하면 뭐 사실 좀 기사회생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절박함을 안고 네.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을 보다 더 심하게 우리가 압박을 해서 네. 단일화를 해서 어쨌든 승부를 내게 네. 뭐 그런 그렇죠. 단기 전략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을 그 대한민국 세력이 차지하면 네. 그때 가서 이제 그 뭐 5년에 걸친 뭐 프로그램을 가지고 네. 우리가 뭐 네. 어떻게 한다든지 네. 우선 당장은 이제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선은 단기 전략으로는 네. 이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에 국민들을 네. 이 모든 걸 다 체제를 내지는 사상적인 각성을 시키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간단 명료하고 단순 명쾌한 논리로 우리 국민들이 현재 체제 위기에 왔다. 어디에 줄을 서서 줄을 당길 거냐. 예. 이 정도의 어떤 그저 간단한 프레임으로 국민들에게 지금 잘못된 진보 보수라는 혼선이 아니고 네. 대한민국 세력이나 반대한민국 세력의 체제 줄다리기는 것만 알려도 네. 그거는 알리기 쉽거든요. 예.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선거 프레임이나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알려주면 그 정도는 우리가 판단해낼 수 있는 거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집권을 했을 경우에는 네. 지금과 같이 그동안 있었던 방식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이제는 그냥 단순히 정부에만 맡겨놓고 그다음 집으로 돌아가서 나는 열심히 돈 벌게 이런 태도로는 절대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 이미 이거는 이 정도로 심화됐고 한 단적인 예로 일본의 경우는 1년에 한 30건 정도의 법률안이 개정 제정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법률이 몇 개나 제정 개정 3,800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홍콩의 경우는 송환법 하나 법률 때문에 7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네. 법 하나 때문에. 우리는 3,800건이 지금 통과됐는데도 안 뛰쳐나오고 있다는 거는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건지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내 자유는 내가 지킨다는 정신으로 깨우침을 갖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뭐 1시간 10분에 걸쳐서 이 책에 있는 핵심 내용을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1시간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미진한 부분들은 이 책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고 그 아주 실천 전략, 액션 플랜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책을 뭐 당장 우선 급하니까 이런 책이라도 읽으셔서 핵심이 뭐냐, 우리의 적은 누구냐,
우리 지금 분명한 체제 위기다. 이것만 깨달아도 예. 굉장한 예, 어떤 예. 각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예, 드네요. 예, 네. 예. 그리고 뭐 대담을 하면서 좀 느끼는 겁니다만은 막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예. 예. 뭐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는 그 기회는 있다라고 하는 예. 일종의 희망과 진짜 희망은 있나라고 하는 어떤 그 절망감이 동시에 엄습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 뭐 지금까지 우리 이청 교수님이 열심히 정말 이 최일선에서 열심히 뛰어오셨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정말 빛을 보는 날이 빨리 그 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